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의 제목은 빌 게이츠의 화장실이라는 책입니다. 지속가능한 지구촌을 위한 화장실 혁명. 제가 이 책을 김진 책방이라고 하는 출판사 대장님이 책을 내신 다음에 네 권의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중에 가장 얇은 책인데 제 눈을 확 끌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읽을 줄 알고 책을 집고 거의 한 2주 이상을 헤맨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총 페이지가 127페이지로 되어 있긴 한데 뒤에 참고문을 빼고 나면 125페이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을까 생각을 해봤지만 바쁘기도 했지만 이 125페이지의 분량이 주는 책의 무게가 엄청나게 큰 거였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 시간이 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과 같이 아주 이 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빌 게이츠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갑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빌 게이츠가 이제 재단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부인하고 그 재단을 만들고 나서 했던 프로젝트 가운데 제일 먼저 한 프로젝트가 지구촌을 위한 지속가능한 화장실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빌 게이츠는 왜 이렇게 화장실이라고 하는 거에 연연을 했을까요? 빌 게이츠 고민은 첫 번째 1장에 빌 게이츠 고민이라고 하면서 화장실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화장실 때문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아니면 산속에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꽤 많습니다. 사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갔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끙끙대다가 한 일, 내지는 뭐 산을 가다가 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뭐 숲풀에 들어가서 변을 본 일 등이 있죠. 제가 제 기억에 가장 화장실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 여행을 하던 때예요. 중국 여행을 하는데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버스가 달려서 가는데 미국의 뭐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뭐 휴게소도 있고 뭐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수세식 화장실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시골로 갈수록 뭐 비포장도로도 있었고 이렇게 가는데 한 8시간 정도를 달려서 갔을까요? 가다가 고속도로 변도 아닌 비포장도로가 되어 있는 곳에 섰는데 지금 기억에는 이렇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남자들이 가고 차의 왼쪽으로는 여자들이 갑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돌아와서 이제 버스를 타고 다시 가는 거죠. 그냥 노지에서 일을 다 보는 거예요. 저는 뭐 시골 출신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책을 같이 읽고자 하는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도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에 있는 작은 도서관 중에 하나인데 서울에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저의 아이들과 또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시골에 내려올 때 명절 때면 막 길 때는 13시간에 걸쳐서 온 적도 있어요. 그럴 때 제일 힘든 게 화장실입니다. 뭐 막 고속도로 변에다가 세우거나 국도변에 세워놓고 막 일을 보고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도 아이들이랑 시골에 내려올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의 이야기들을 하곤 하는데 사실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이 배변의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는 그 생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책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저기를 했냐면 과연 인류가 지금처럼 깨끗한 화장실을 썼던 것이 얼마쯤 전이었을까?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 이전의 일반인들은 다 노지에서 봤어야 되고 그 위생시설을 만들어 나가는 도시의 그 변화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수치화되면서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하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그 빌 게이츠가 화장실 문제로 골머리를 앓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 프로젝트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빌앤 멜린다 게이트 재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이거를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빌 게이츠의 노력에 정말 100분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장실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에 하게 될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2015년도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아주 눈에 띄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세계의 5세 이전의 어린이들의 사망 원인의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 설사예요, 설사. 해마다 5번째 생일이 돌아오기 전에 설사 때문에 사망하는 어린이가 무려 3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수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또 보면 설사 증상은 성인보다 어린이에게 훨씬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적으로 설사 때문에 숨을 거두는 5세 이전 어린이는 해마다 52만 6천 명, 1,000명에 4명꼴로, 1,000명에 4명꼴로 사망하는 거죠. 하루에 1,400명, 1시간에 60명, 1분에 1명이 설사 때문에 목숨을 잃는답니다. 이게 저는 정말 충격적인 수치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러면 이제 감염의 위험이 별로 없는 경우에, 우리나라 경우에는 2016년 한 해 동안에 5세 이전의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으로 사망한 어린이와 소화계통의 질환으로 사망한 어린이는 얼마일 것 같으세요? 12명, 5명이랍니다. 그러니까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으로 사망한 어린이가 12명, 그리고 소화계통 질환으로 사망한 어린이가 5명, 10만 명에 1명꼴로 사망한 거죠. 이 정도의 어린이들이 이제 죽어가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은 높은 사망률은 위생적인 환경과 의료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이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런 수치들이 되게 구체화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여기 있네요. 화장실 때문에 생리를 시작한 여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나라들이, 개발도상국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저분하고 또 시정장치도 안 돼 있고 학교 전체를 통틀어서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는 해마다 5세 이전의 어린이가 2,220명이 설사 증세를 보이는 증세로 질병으로 사망한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5세 이전 어린이가 6만 명이, 한 해에 6만 명이 설사 증세를 보이는 증세로 사망한대요.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해마다 5세 이전 어린이가 1,270명이 설사로 사망을 한다고. 인도에서는 6만 명, 에티오피아에서는 8,500명. 이렇게 말도 할 수 없는 나라의 어린이들이, 이제 앞에 소개한 에티오피아가 기본적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요. 이 나라에서는 전체 인구의 92.9%, 9,200만 명의 남명이 기본적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절반이 여성이라고 가정하면 에티오피아 여성과 여자아이들, 즉 약 4,600만 명이 기본적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때문에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2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1장 가운데 이제 빌 게이츠의 고민을 나오면서 인도에서 이런 영화가 유행을 했대요. 화장실이 없으면 신부도 없다. 이제 결혼식을 하고 온 갓 결혼식을 한 신혼부부가 살림집에 들어왔는데, 결혼식을 치르고 달콤한 신혼생활을 꿈꾸던 첫날 밤에 아내가 느닷없이 가출을 해서 친정집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알고 보니까 화장실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웃을 일이 아니고 그냥 슬로건을 내걸고 인도 정부가 내걸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없으면 신부도 없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서 저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총리까지 나서서 화장실을 짓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도의 이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면 화장실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배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대낮에 나가서 배변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야외에서 밤에 나가서 배변을 하다가 강간을 당하거나 살인을 당하는 퍼센티지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리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가가지고 집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밖에 그 야외에서 배변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바로 인권의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인으로, 강간으로 이렇게 되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저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이모가 서울에 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꿈꾸어서 서울을 간 적이 있는데 광명시의 안양천변에 있는 되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에 이모니네 집에 간 기억이 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화장실을 가는데 저희 집은 그래도 시골에 이렇게 포세식 화장실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여기는 공동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줄을 서서 회를 보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가면 제자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가지고 와서 투덜거렸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나라도 사실 60년대 70년대에 개발 환경이 왔을 때는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갈 때마다 다 수세식 화장실이 발전돼 있고 그리고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뭐 어떤 위생 시설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제 하면서 자면식으로 이제 화장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이 왔던 거고요. 근데 이 책에서 보면 수세식 화장실이 과연 답인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세식 화장실의 변기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 수돗물이라는 거거든요. 그 수돗물을 정지하기까지의 과정의 일들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변과 물이 한꺼번에 하수구를 통해서 가게 되면 그걸 정화를 시켜야 되고 또 그 정화를 시키는 물을 하수구로 이제 완전히 방출을 시켜 나갈 때는 거의 마실 수 있는 수준의 물까지 정화를 시켜서 내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 클 때 시골을 보면 이렇게 오줌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재를 이용해서 퍼세식으로 쓰게 되면 그거를 재활용해 가지고 농업 생산에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 소변은 또 더 큰 그 작물을 기르는 걸로 갔었고 이렇게 에너지의 선순환적인 구조가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는 과정 안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처리하는 비용들은 엄청나게 늘어난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에 있어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이제 되짚어 보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세식 화장실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만 문제점? 그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많거든요. 그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거냐면 수세식 변기를 한 번 사용할 때마다 들어가는 물은 적게는 6리터, 많게는 12리터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1회 물 사용량이 12리터인 수세식 변기를 하루에 5번 정도 사용한다고 계산하면 60리터의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60리터를 쓰게 되면 그거는 500ml 생수병으로 계산하면 120병 분량을 하루에 쓴다는 겁니다. 그것도 상수도의 물을 쓰게 되는 거죠. 그거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4인을 기준으로 하든 뭐 3인을 기준으로 하든 하루에 물을 내리는 횟수를 계산을 해보면 그게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 보면 이제 물을 절약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변을 했을 때 내리는 물은 어쩔 수 없겠지만 소변을 보고 내리는 물의 그 스위치의 한 번을 이제 옆에다가 3리터 정도 되는 그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거를 부어서 이제 소변을 내려다 보내면 만약에 12리터라고 해서 3리터만 쓰면 9리터의 물이 절약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4회 정도 하면 36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사실 그거를 갖다가 곱하기 열흘만 해도 360리터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물을 전략하고 난 다음에 또 가서 수도꼭지를 열고 손을 씻잖아요. 그럼 그 손을 씻는 거를 옆에다가 3리터를 받아둔 그 물통에서 먼저 손을 씻고 물을 부으면 물을 2배로 전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도 예전엔 물을 펑펑 쓰는 나라였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생수병과 휘발유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면 물값이 더 비싼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 나라에서도 물을 그렇게 콸콸 쓸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구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물을 좀 전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책의 제목이 빌 게이츠의 화장실이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가 이제 뭐라 그럴까, 개발도상국들의 여러 나라의 문제를 직면하면서 제일 먼저 내려갔던 가장 큰 프로젝트가 이제 화장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화장실 혁명의 선두주자를 공모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빌 게이츠는 기본적인 화장실조차 쓰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한나절을 걸어야 간신히 마실 물을 구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물, 위생, 보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에 들어갈 돈으로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를 투자하게 됩니다. 2011년에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화장실의 그 혁신적인 화장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를 재활용할 수도 있고 에너지화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내세우게 되는데, 빌 게이츠가 얘기했던 혁신적인 공모 사업의 조건을 5가지를 걸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 배설물의 세균, 미생물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배변하는 그 배설물에서 세균과 미생물을 제거하고 에너지, 깨끗한 물, 영양소 등 귀중한 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화장실이어야 된다. 1번 조건이죠. 2번 조건은 상하수 배관망이나 전력망이 없이도 작동하는 화장실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수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상수도를 통해서 물이 들어오고 하수도를 통해서 물이 나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닌 상태 속에서 작동하는 화장실, 전기 시스템이 없어도 작동하는 화장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하루 사용할 때 드는 비용이 5센트, 그러니까 50원 이하인 화장실을 좀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조건이 가난한 지역에서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위생 서비스 및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화장실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에서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어야 된다. 돈이 없으면 이거를 운영을 못 한다거나 뭐 조금 운영하다가 못 운영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경제적인 수익성 있는 위생 서비스와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화장실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싶어하는 차세대 화장실이어야 된다. 이렇게 5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이 5가지 조건의 그거의 저기가 화장실의 재발명 공모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정 정도의 그 빌 게이츠 재단의 뜻에 부합하는 프로젝트가 실행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그 옴니 프로세스라는 거거든요. 그 옴니가 뭐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 프로세스니까 이곳에 들어오면 다 프로세스로 이제 다 해결된 그런 옴니 프로세스가 작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옴니 프로세스는 이제 대변을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히팅을 해 가지고 배변으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태워 가지고
동력을 발생시켜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수급시키고 그 다음에 수증기를 증가시켜 가지고 올리고 그거를 잘 클리닝 해가지고 물을 만들고 또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슬러그를 잘 저기 해가지고 그거를 비료화해서 나가는 겁니다. 옴니 프로세스. 빌 게이츠 재단에서 동영상을 직접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배포를 했습니다. 저는 어찌 됐든 간에 돈을 번 상태 속에서 처음에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탈세라든지 뭐 그 이후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개발도상국의 화장실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액션 플랜에 들어갔고 또 그거를 공모 사업에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1조 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고 거기에서 나온 물을 컵에다 받아서 콸콸콸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매일 마셔도 좋을 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는 실행이 됐어요. 어디서 실행이 됐냐면 2015년도에 세네갈의 수도인 다카르에서 운영이 됐고 그 인분을 처리해서 물과 에너지 비료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게 큰 규모로 설치를 한 거죠. 제가 지금 아마 이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영상을 편집할 때는 빌 게이츠 재단에서 제공한 그 화면을 일정 정도를 보여드리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그걸 보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할 텐데 여하튼 빌 게이츠가 뭔가의 세계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늘진 지역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Over 2.5 billion people have no access to safe sanitation. We asked brilliant engineers to help us solve this problem. And one of those engineers actually has proposed a solution where the waste is valuable. The Omni processor turns sewer sludge, which is kind of nasty, into clean drinking water, electricity, and ash that is pathogen free. This is where the sludge enters the machine. It goes up this conveyor belt, is fed into these large tubes we call the dryer. That's where we boil the sludge. And in the boiling process, we separate the water vapor from the solids. The solids are now dry and we can feed them into the fire. Once we have this very hot fire, we can make high pressure, high temperature steam. And we take that steam and we send it to a steam engine. And the steam engine drives a generator that makes electricity that we use for the processor and also excess electricity that can be delivered back to the community. The water vapor that's created in the boiling process is run through a cleaning system until we have the cleanest, purest water you can possibly imagine. The sanitation system as we know it in the developed world cannot work in developing countries. So what we need in developing countries is a very simple system. The entrepreneur that owns this processor will get paid for the input, the sludge. And that same entrepreneur will get paid for the outputs, the electricity, the water, and the ash. I am very impressed with this solution we're seeing here. It generates electricity, it generates clean water. It will grow to every corner of the earth that needs it because it makes money every day. It's water. 생각합니다. 그래서 옴니 프로세스가 가동을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게 세계적으로 화장실 문제가 해결된 것인가라고 이 다음 장에서 이 책은 묻고 있어요. 그런데 빌 게이츠 재단에서 들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고 또 그것들을 이제 어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갖고 그거를 변을 가지고 오던 아니면 큰 트럭 같은 거를 운송 시스템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오던 아프리카나 또 제3세계 지대의 개발도상국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못하니까 그게 일정 정도의 그걸 설치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도 걸리고 비용이 엄청나게 걸린다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대안으로 뭐를 얘기하냐면 적정 기술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적정 기술.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귀농 귀촌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에게는 여러 사람들이 이런 용어를 들어봤으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 용어가 아주 생소하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정 기술은 그냥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수요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지속 가능하게 기술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가지 거가 있긴 하지만 이제 그 화장실 혁명을 얘기하면서 기술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저비용으로 지속 가능하게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거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적정 기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적정 기술의 뭐 이제 얘기로 그 간디가 물레를 잡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저희 나라도 일본과의 뭐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있고 뭐 보복 조치도 있고 경제적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간디가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폭력 활동을 하는 간디가 감옥에 있을 때도 물레를 잡았고 그리고 하루에도 매일매일 물레를 잡으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영국이라고 하는 그 식민지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식민지 국가가 들어와가지고 식민 국가가 들어와서 싼 가격에 그 목화를 통해서 옷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거기 그 기술력과 국력에 우리는 예속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력으로 독립을 하려면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서 만들어져 있는 옷을 입어야만 비로소 독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구체적인 얘기로 간디가 했던 것들의 비폭력 그 저항운동의 멘트는 이렇습니다. 영국은 인도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직접 와서 식민지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간디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인도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국에게 인도를 넘겨준 것입니다. 영국인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인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국인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인들은 원래 무역을 하러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바하두르, 동인도 회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그 회사의 직원들을 도와주었습니까? 누가 그들의 은을 보고 마음이 혹했습니까? 누가 그들의 상품을 샀습니까? 역사는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단번에 부자가 되려고 우리는 그 회사 직원들을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간디,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중에서. 간디는 사실은 자본의 힘이나 또 얍삽한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있는 상태 속에서 물레를 돌리는 한이 있어도 자력경생의 힘으로써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 영국인들을 이 땅으로부터 식민지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그 에른슈트 슈마허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을 통해서 이제 슈마허를 통해서 이제 그 대량 생산 시스템과 대중에 의한 시스템이 어떤 것이 더 가난을 극복하는 방법이냐, 제3세계가 가난을 탈출하는 방법이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슈마허 역시도 대량 기술에 의한 방법보다는 기술에 의한 대량 생산보다는 대중에 의한 생산이 더 그 가난으로부터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이제 그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적정 기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적정 기술을 통해서 인류가 이제 그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타개책을 찾아가는 거죠. 보면 슈마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슈마허가 가난한 사람의 자리를 위한 특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4개를 꼽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일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산업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도시로 진출해가고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농촌에 노인 인력만 남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을이 잘 살고
그것으로부터의 산업화가 진행됐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그러나 뭐 그 개발도상 국가들의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슈마우는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일터를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일터를 만드는 비용은 대체로 저렴해야 한다. 그래야만 막대한 규모의 자본의 형성과 물품 수입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일터를 만들 수 있다. 세 번째는 비교적 단순한 생산 방법을 택해서 생산, 조직, 원료 공급, 재원 조달, 판매와 관련해서 높은 숙련 노동이 필요한 경우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도화된 기술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기술력과 기계에 의존하게 되면 일자리를 빼앗기게 된다는 거겠죠. 주로 그 지역에서 나는 원료를 이용해서 동시에 주로 그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물건을 생산해야 된다. 이게 슈마우가 당시에 주창했던 특별 전략들의 4가지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폴락이 나오게 되는데, 폴락은 그 미국의 사회적 기업가인 그 폴 폴락입니다. 적정 기술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가 적정 기술 그리고 그 하루 1달러 생활에서 벗어나는 법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국제 개발 기업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을 꾸렸고, 그 국제 개발 기업을 통해서 이제 적정 기술을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적정 기술은 되게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단체들도 NGO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단체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프랙티컬 액션이라고 해서 그 기술을 통해 가난을 몰아낸다는 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은 장기적으로, 행동은 지금 당장에 나가는 독일의 그 보르다. 그 다음에 킥스타트. 그 다음에 쉬리, 그라민 삭티, 뭐 이런 여러 단체들을 소개시켜주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적정 기술이 어떻게 이제 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펀딩을 통해서 뭐 아프리카를 하고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단시간적으로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해야 된다.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지금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하고 우리가 쓰고 후손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이 적정 기술이고, 그것들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것들이 기본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실패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이 뭐냐면 1번이 주민의 생각과 필요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좋은 기술이라고 이게 저쪽에 필요할 거라고 해서 필요한 것들을 국제기구를 통해서 펀딩을 해가지고 가서 만들어 주는 게 별로 유용하지 않고, 뭐 10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정말 그 고물단지, 악물단지가 돼가지고 버려져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 선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도와주려고 하는, 아니면 그 프로젝트가 가는 지역에 주민들의 생각과 필요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1번입니다. 그리고 사용법이 간단해야 된다. 그리고 현지 실정에 맞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해당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일손과 재료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에너지를 이용해야 한다. 적정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너무 비싸면 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걸 무료로 주면 안 된다. 일정 정도의 금액을 주고 해야 된다. 그러나 그거를 갚는 방법에 있어서는 분할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순차적으로 갚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을 무료로 가는 방법들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의 발전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기술이 나왔을 땐 미약한 상태로 갈 수 있겠지만, 이것들이 지속 가능하고 필요로 한다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더해지고 사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적정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 기술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빌 게이츠가 얘기했던 옴니 프로세스가 답은 아니다 라고 앞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의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그 얘기하면서 2015년에 유엔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사회, 경제, 환경 등 다방면에 걸쳐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그 발전 목표를 제시하잖아요. 그게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건데, 그 목표는 2030년, 2030년까지 달성하고 싶은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이루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 가운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7가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가운데 6번째가 뭐냐면 깨끗한 물과 위생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물, 위생의 이용 가능성, 지속 가능한 관리를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과 위생은 이제 인류의 권리라는 거죠. 살아남기 위한.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5세 이전에 그 위생이 불결한 상태 속에서 죽어가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거의 가장 기본이 위생적인 화장실을 만드는 거다. 그러면 위생적인 화장실의 지속 가능한 화장실은 무엇인가를 이제 답해야 될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화장실은 인류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6번째의 2항을 보면 2030년까지 야외 배변을 완전히 없애고 모든 사람이 충분하고 공평한 위생시설비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여성과 여아 및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주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엔이 정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Leave no one behind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단 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세상의 반이 여성인데 여성과 여아들의 안전된 삶을 위해서 위생을 위한 화장실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거 하나만 얻어간다고 해도 매우 중요한 거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이제 개발되고 그거를 실천하는 거는 가난한 나라,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국들에게 필요한 화장실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들은 그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가는 사람들이 잘 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 인식 속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붐이 일어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측면으로 가야만 행복한 지구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냐? 최소한 화장실에 물을 좀 아무 생각 없이 수세식으로 내리는 거 말고 이제 그것들을 재생 가능한 화장실의 형태로 변환시켜 나가는 것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됐다. 물 부족하고 전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되었으니까 예전처럼 이게 탄소의 주기 순환표가 있잖아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원이 오고 그것들을 식물들이 소화를 하고 그것들을 사람이 먹고 다시 그거를 이제 땅으로 돌려보내줘야 그것들이 순순한 구조를 이어서 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수세식 화장실이 나오고 도시화되면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그것들이 다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을 돌려와야 된다. 그 시스템이 돌아오는 것들이 적정 기술이고 지속 가능한 거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인류의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인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지구촌을 위한 화장실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우리가 좀 실천을 통해서 좀 지구를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고 적정 기술을 통한 이 지구가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좀 선순환 구조가 되는 지구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책이지만 너무 거대한 담론을 다루고 있어서 제가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125페이지를 읽는데 2주 이상이 걸렸습니다.
읽다가 덮고 아 도대체 이건 뭔가라고 하는 고민 속에 빠졌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지구를 살리는 데 있어서 적정 기술이 무엇인지, 또 인류가 그 태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인류가 배변하는 그 배변도 인류가 이 지구상에 있는 한은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풍족하게 먹어 살려주는 그 에너지원인 식물에게 다시 되돌려 줘야 되고, 지구의 땅을 뭐라고 그럴까요? 기름지게 다시 되돌려 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인류의 배변이다. 그것들이 지속 가능한 거다. 그리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적정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정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면 꼭 저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